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방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번째 이루어진 이번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으로 다시 복원했다는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사이의 이견을 해소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사드 문제,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을 둘러싼 이견 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국방장관과 노동부 장관 임명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또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추경 등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국내 정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요새는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예? 그러게요. 새벽에도 비가 엄청 내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지반이 약한 데는 축대 문제, 산사태 문제 이런 거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좀 적당한 게 요즘 없는 것 같죠. 맞습니다. 한 번 오면은 그냥. 며칠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비가 안 와서 큰일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가뭄 탓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또 비가 오니까 또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좀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벽부터 낮 사이에 그 곳곳에 그 국지적으로 그 시간당 그 50mm가 넘는 그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는 지역에는 그 돌풍을 동반한 이 천둥 번개도 예상되고 있고요. 이 기상청은 그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겠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이 기상 정보에 좀 유의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하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 예상 누적 그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도 그 강원 영서 서해 5도에서 50에서 그 100mm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150mm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죠. 특히 이제 그 비가 많이 내려 그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어서 이런 곳에서는 그 산사태나 그 축대 붕괴 사고가 좀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류 지역이 내린 비로 그 하천이나 그 계곡물이 그 갑자기 불어날 수도 있고 저지되는 그 침수 피해도 우려된다. 이제 노상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바로 이제 이 같은 항상 그 주의할 대목에서 이제 주의를 하는 게 좀 중요한 이런 상황인 것 같죠. 근데 이 집중호우가 우리나라만 지금 내리는 게 아니고 일본도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이제 규슈 지역이 아주 그냥 물난리가 나서. 글쎄요.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그 예외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원래 기상예보가 정확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맞습니다. 예, 이게 이런 물폭탄, 폭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귀국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도 언제 올까 싶었는데요. 네, 바로 이제 방송 준비하는 와중에 이제 그 귀국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고요. 4박 6일의 그 독일 방문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죠. 이 3박 5일의 그 방미 일정이 이어서 이틀 쉬고 다시 그 G20 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그 방독길에 오른 그 강행군이었는데요. 네, 그 G20 회의를 통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이제 실종되다시피 했던 앞서 말씀하셨던 이 4강 외교의 그 복원 또 그 북핵 미사일 문제의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한 그 국제사회의 그 공감대 형성 등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그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그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이제 그 공동 성명을 그 채택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사드 배치 문제, 일본 위안부 합의 문제 등을 놓고는 그 중국과 일본과의 그 입장 차이 좁히지 못했죠. 한미일 공조와 그 대북 제재와 그 압박 수위 강화에는 그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은 미국이 그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등으로 이 국제사회와 그 갈등을 빚으면서 이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이 국제사회에 대한 그 미국의 리시브는 되려 그 취약해진 측면도 없지 않아서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그 G20 회담 미국의 애외주의가 아니라 미국의 열애주의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검찰이 어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한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자, 이 법원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이 검찰 수사 향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네. 이는 그 국민의당의 이제 운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죠. 이른바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그 적용을 했는데요. 이 제보 조작을 그 실행한 사람은 그 이은미 씨이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검증을 일단 소홀히 했고, 또 그 사후에 해당 증거가 그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추가 공표를 막지 않은 점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하죠. 네. 국민의당은 어제 이거 이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그 지도부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김유정 대변인 이런 논평을 내놨네요. 일단 검찰이 청구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 사실관계에서는 이유미 씨 그 단독 범행인 것이 확인이 됐다. 그러나 그 미필적 고의를 적용을 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과잉 충성 수사라는 그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반발을 했습니다. 예. 이 추미애 대표가 이른바 그 머리 자르기 발언에 이어서 이 국민의당이 그 대표 사퇴 등을 촉구하고 나서자 이 국민의당 지도부는 그 미필적 고의에 따른 그 형사적 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더 세게 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을 염두에 둔 이제 논평으로 그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법원이 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검찰 수사 방향과 정도도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사전에는 몰랐는데 사후에 알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사전에 그걸 좀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네요. 이게 허위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예, 심증을 갖고도 그거를 방치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오늘 그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맡게 된 두 사람이 있죠. 국방부의 송영부 장관 후보자, 그 고용노동부의 조대엽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 이제 임명 여부, 이게 또 이제 전국의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전국 그 정상화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전국 파행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고 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그 어제까지는 그 현재로서는 그 두 후보자의 그 지명 처리를 그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그러나 그 청와대 일각에서도 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그 판단이 필요하다. 이 고민이 깊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이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정의당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데다가 여당 내에서도 그 일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대통령 출국 이후에 국회 상황이 더 꼬인 측면이 있다. 귀국 뒤 그 여당의 그 해법 등을 보고받고 대통령이 결심하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마도 그 이번 주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이 방미와 그래 G20 정상회담 이에 대한 이제 성과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설명하는 자리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일단 오늘 그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서 추경안에 상정을 할 것 같죠? 맞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 심사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추경안을 예결위에 일단 회부를 했고 예. 민주당이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오늘 그 추경안 상정을 위한 그 전체의 소집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야3당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 그 심사는 안 됩니다. 예결위원 그 50명 가운데 민주당이 20명이고 추경에 우호적인 그 정의당 의원 등과 그 무소속 의원을 합해도 절반을 넘지 못해서 추경 심사 착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예. 네, 11일 내일이 이제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18일이 이제 마지막 7월 임시국회 본회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8일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4박 6일간의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데 세계 정상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그러한 업적이 있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의 과제도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예, 이번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첫 번째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이었었는데요. 네. 그죠? 뭐 성과 일단 뭘 꼽으시겠어요? 성과가 적지 않았죠. 미국 갔다 오셔서 뭐 쉬지도 못하고 바로 또 유럽을 날아가셨는데 세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정부가 이게 정상회의가 무너졌었는데 이걸 이제 복원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다는 거. 뭐 이를테면은 이 최순실 이후 촛불혁명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여기 관심을 갖고 만나자 뭐 이런 러브콜이 세도했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주변 4강의 정상들하고 만나가지고 대북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이제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진다. 그리고 그걸 인정받는 자리가 됐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베를린 선언을 했죠.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확장판인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걸 확고히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제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제의한 틀에서 진전한 부분인데. 이게 베를린 선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은, 이 평화협정을 하자. 예. 평화협정 체결하겠다. 이거는 중국과 북한이 계속 주기차게 요구해왔던 부분이죠. 특수 받아들였다는 거라고. 남북 철도 연결해서 이게 한반도 신경지 체제를 구상하자. 그리고 민간 교류를 협력하자.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5대 대북 정책을 얘기를 했죠. 이산가족 상봉하고, 그리고 이 북한이 이번 평창 올림픽에 참가해라.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에서 적대 행위를 이제 하지 말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하자. 이런 정도의 제안을 했는데, 이 베를린 선언이 대단히 중요하고, 북한이 이 점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예의주시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번 G20 회의 참석하셔가지고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북한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북핵 문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미국과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죠? 북한은 그런 식으로 대해 왔는데 우리가 하는 방향은 또 달라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쪽에서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이요. 이 북한 태도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전에는 안 받는 형식으로 갈지 모르지만 결국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는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하고 난 뒤 몇 개월 뒤에 이거 북한이 받았고 그리고 정상회담까지 갔거든요. 이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북한이 일체 당국간 대화니 민간 교육까지도 다 닫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신정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역대 정권 때도 그랬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권 때도 초기에 대화를 안 했습니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베를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뭔가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화의 테이블에 함께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대화를 요청을 해야 하자, 대화하자, 말하자. 이게 받아들일 걸 생각하고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과 이게 압력 속에 우리가 대한민국 끼어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대북의 문제에서 수위가 좀 낮아질 것 아닌가, 움츠러들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이런 상황이었던 거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몇 달 정도 후면은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몇 달 속에 이제 별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북한은 추가 핵실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모하게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중국 측으로 그 주변 나라들에서 연료 밸브를 잠가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엔에서 검토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때문에 중국도 그 카드를 지금 만작거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은 북한은 대단히 큰 사태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아마 육자 핵실험을 하면은 뭐 분명히 잠글 거예요. 그걸 북한이 이걸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견디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육자 핵실험까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아마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어떤 이 방향이 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 G20 조직위가 발표한 최종 공동선언에는 빠졌습니다만 의장국이죠. 메르켈 총리가 발표한 언론 발표문에 북핵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죠. 예, G20은 주로 경제 문제를 다룹니다. 그렇죠. 예. 경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가급적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나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공동성명에서 이 미국과 우리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동성명은 빠졌습니다만 메르켈 총리가 구두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죠. 예. 그래서 이건 우리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유엔 안보리 역할을 이제 메르켈 총리도 지적을 했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이랬는데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드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사드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죠. 뭐 사드 문제도 있고 하여간 그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미일 하면은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방삼각의 구도가 형성이 됐고 한미일, 북방삼각 우리가 그 아주 고전적인 얘기거든요. 북한, 러시아, 중국. 예? 이런 구도가 다시금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구도가 짜여지느냐 하면은 사드라는 이게 세기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드 이전에는 한국, 적어도 우리 당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과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한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로 인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드가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 북중러 이 체제와 한미일 이 체제, 이 양체제가 서로 대결하는 형태로 굳혀지고 있었죠. 있죠. 이미 사드가 배치될 때 이걸 우리가 예상하고 이 문제점, 이런 문제, 전략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그 전선이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앞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대화를 제대로 해서 사드 문제를 정리해내는 대화가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드 문제는 우리하고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하고의 미국 문제, 중국하고 미국 문제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복잡하게 걸려 있죠. 예.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상황인데 물론 뭐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같이 끼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때 우리 외교 역량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대한민국 위치가 돋보이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서 결국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우리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정치 문제도 좀 여쭤볼 텐데요. 이게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협치 파기 선언하고 상당히 강경한 태도거든요. 그죠? 추미애 대표의 이 발언 때문에 사실 지금 국민의당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정부조직법 있죠. 장관 임명 있죠. 거기다 추경 문제 있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사드 문제만큼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당 지도부가 너무 국민의당을 몰아치는 것은 뭐 현명한가 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국민의당 처지를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보고 있는 시각이 있거든요. 국민 뭐 절대 다수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국민의당이 이 상황에서 이거 문제는 있죠. 근데 이제 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이제 불을 지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있죠. 그 국민 여론도 또 있거든요. 추미애 대표가 국민 여론 의식가 그렇게 강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라면 그렇게 안 했었겠느라고 좀 얘기했는데, 그런데 국민의당이 너무 그렇게 신경 곤두세우고 할 일은 또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느 정치인이 누가 얘기했다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인정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 얘기하면서 검찰 수사를 압박했고 가이드라인을 쳤다. 머리 자르기 발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의 주장이죠. 추미애 대표가 말하자마자 그런 얘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비락에 표현하기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이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도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절대 입 닫고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닌가 생각하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묘하게 이런 상황이 돌아가는데 좀 진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좀 진정하고 우리 당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 국민의당을 고농하게 만드는 일은 안 하고 검찰이 하는 걸 봐야죠. 한국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다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7시 40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아침 그리고 지금 비도 내리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월요일 출근길답게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온통 빨간색인데요. 빗길인데다가 사고 소식도 많습니다. 우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쪽으로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장수에서 송내, 노지 분기점에서 김포 요금소까지 각각 2km 구간씩 밀리고요. 자유로 부근 72km 지점 진출로 부근에서는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이 때문에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조남 분기점 부근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 사고 방금 전에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파도 빠르게 풀렸고요. 목포 방향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비봉까지 15km 구간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위로 사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쪽으로 월기 1교 진안 지점 3차를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수락 고가차도에서 성동교까지 정체입니다. 이 구간 통과하는데 1시간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문재인 대통령, 제가 방금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임 2달 만에 열린 G20 정상회의를 무사히 마치고서 오늘 새벽 귀국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해결할 숙제도 있다. 제가 앞서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자, 여기에서 전문가의 입장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 박사님은 이번 G20 정상회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주어진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여건을 고려하면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변 사강들의 관계도, 그러니까 그들 간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상황에서, 또 사드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또 북한의 도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얽혀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러한 그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심을 잡고 그 운전대 처음 이제 시동을 걸어봤다. 근데 그 시동 건 게 그 주변에 모두 박수를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네.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3국과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것 같거든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 다자간 회동 속에서의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그런 측면도 그렇고요.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거는
우리 외교가 뭐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다분히 트럼프 정부가 지금 새로운 요번 그 G20에서 19대 1로 갈라져서 미국이 좀 고립됐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기사가 벌써 나오고 있죠. 예, 미국이 좀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또 이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이 이를테면 그 오바마 행정부 때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전략적 인내라는 걸 포장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지금 오바마 정부에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거거든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데다 뭐 갑자기 또 빅딜을 염두에 둔 그 협상을 또 북한하고 영광스럽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정책 자체도 종잡기 어렵고 미국을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데 전념을 기울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한미동맹이 엄청나게 우리 그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미국이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한일 위안부 협정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위 운전대를 잡고 중심적 역할을 이 4강으로부터 다 인정을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베를린 선언은 사실 지금 남북 관계가 좀 원활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뭐 전조가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발표됐으면 굉장히 단기부터 장기까지 로드맵으로 굉장히 훌륭한 건데 이 지금 상황이 장거리 로켓을 쏴가지고 그 미국이 ICBM이 맞다라고 인정한 이런 상황에서 네. 일단 본래 취지의 내용을 상당 부분 앞에 이 보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네. 일단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중단기적으로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은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장기 로드맵 자체는 그간의 9년간의 이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그런 상황을 회복하는 어떤 전략을 훌륭하게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좋다. 근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 쉬운 것부터 실행 가능한 걸 내놓은 4가지 제안 중에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과연 그것들을 순순히 받을까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죠. 예. 네, 그게 이제 중요하지만 일단은 선의를 표시하고 이를테면 북핵 문제도 북한의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도 고려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의 기본 관계에 있어서 체제 공존을 모색하면서 한민족 간의 이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훌륭하게 제시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간에는 사실 지난 정부들이 전쟁 전시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하니까 그냥 개성공단까지 닫아서 이제는 그걸 다시 재개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자 남북관계 완전히 절단된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거보다는 비록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대화 채널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훨씬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방향 설정은 올바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 북한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일부에서 서른 의원하고 인터뷰했을 때 몇 달 후면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른 의원은 이렇게 예측하던데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일단 휴전선 인근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이거는 확성기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거는 선뜻 받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국내 여론이 나빠지고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게 북한한테 이용당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은 뭐 남북 올림픽 단일팀을 만든다든지 추석 이산상봉에다 성묘 받겠다 뭐 이런 것도 북한이 선뜻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제안 자체가 북한에 대한 선의를 표시하는 건데 이것이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에 대한 충분한 이 준비 없이 그냥 유화 제스처로 끝나면은 국민에게도 지지를 못 받겠지만 일단은 국가 안보 자체를 철저히 챙기고 한미일 공조를 다지면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실무회담 지금 이제 뭐 제의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만약 제의를 하면 여기에는 북한이 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선뜻 응한다고 보긴 그렇지만 하여튼 응할 수도 있다.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네, 김정은이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전당대회 할 때 그런 때도 보면은 휴전선 인근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회담 하자고 북한이 먼저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안했다라고 그들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요 문제, 요 원포인트 협상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참 그리고요. 제가 홍 박사님께 또 여쭤볼 게 있는 게 그 한중 정상회담 할 때요. 네. 예? 중국이 북한과 혈맹 관계 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네. 예?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볼 때요. 네. 한미 정상회담을 쭉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예. 아마 브리핑을 받았겠죠. 예. 그 중에서 중국이 제일 섭섭해할 만한 것은 사드를 궁극적으로는 배치한다. 단지 시간만 좀 유예한다. 이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이 제안한 게 북한이 핵미사일 중단하면 한미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 이거 네. 중국 제안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교수의 발언 파장과 그 문재인 교수요? 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제안은 오히려 중단까지 가고 있는데 규모 축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공조를 한미 정상 그 공동성명에서 몇 차례 언급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중국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이나 북핵 문제 해결 정책에서는 중국과 보조가 과거 정부보다 맞겠지만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일본까지 공조를 강화하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볼멘 소리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과정을 보고 또 문 대통령께서 예. 이 미국의 힘의 외교를 지지한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중국이 보기 때는 굉장히 껄끄러운 거잖아요. 그런 거를 다 종합해서 볼 때 한미 간의 혈맹이라면 북중도 혈맹이라고 한번 볼멘소리 하고 알겠습니다. 중국한테 너무 책임론을 몰아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